정강훈 목사가 했던 발언과 그다음에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그 단체와의 이런 연관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국민저항권이란 발언을 비롯해서 어쨌든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유영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었고 그것이 정말로 이제 계획적으로 이런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라면은 이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본인은 절대로 체포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네요. 네, 그거는 뭐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출석을 불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럼 영장의 그 강제 수사에 따라서 이제 영장의 집행력에 따라서 인치를 해서 그 부산 집회에서는 계몽이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근데 앞서서 계엄 선포 직후에 해제가 된 다음에는 이거 문제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계엄에 대한 생각이 왜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비뚤어진 것 같은데 왜 비뚤어졌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저 집회 현장에 나가면 약간 취한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의 어떤 열기와 박수와 함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확신되어가는 그 과정을 반복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확신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발언과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그 발언이 바뀌어 있어도 자기 부정이 너무나 쉽게 되는 거죠. 나는 절대로요 체포 안 당해요. 내가 체포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해산했는가? 8시에 해산했어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야. 새벽 3시에 애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진압해서 들어간 것은 우리 단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는 맞짱뜨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영기 변호사. 지금 정광훈 목사 오늘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혐의는 어떻고 향후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나요? 피의자 이제 입건을 했다라는 건 이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혐의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이고 혐의 자체는 지금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지법을 이제 갔던 그 사태가 결국 이제 헌법 기관을 뭐 침범을 한 것이 맞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계획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정강훈 목사가 했던 발언과 그다음에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그 단체와의 이런 연관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국민저항권이란 발언을 비롯해서 어쨌든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유영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었고 그것이 정말로 이제 계획적으로 이런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라면은 이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부분이 입증이 되는지는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침입을 했던 사람들의 뭐 의사소통을 했던 그런 연락 체계 그다음에 뭐 각자 주고받았던 그런 뭐 메시지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까지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그것이 정강훈 목사를 비롯해서 이 배후에 있는 세력과의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돼야만 형사처벌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건을 정식적으로 한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와라고 했는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소환 조사를 이제 요청을 하고 출석을 거부를 했을 때는 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똑같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아까 얘기 나왔지만 본인은 절대로 체포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네요. 네, 그거는 뭐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출석을 불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럼 영장의 그 강제 수사에 따라서 이제 영장의 집행력에 따라서 인치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강경 우파의 약간 큰 스피커처럼 집회를 이끌고 있는 게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도 계속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데 최근에요. 이 강경 우파의 또 다른 스피커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등장을 했어요. 원래 이분은 한국사 1타 강사였습니다. 공무원 시험 한국사 1타 강사였는데 지금은
어떤 우파의 큰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고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요. 지난해 12월 초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또 한 말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목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편파 보도에 적나라한 현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불리한 재판관들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려주게 된 계몽이라고 저는 100% 저도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기업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개인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비상기업 승부 가장 잘못됐죠. 이거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전환길 강사 지금 뭐 굉장한 스피커로 떠올랐어요. 집회 현장에서 저렇게 마이크 잡고 있으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고 아까 보셨죠? 그 부산 집회에서는 계몽이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근데 앞서서 계엄 선포 직후에 해제가 된 다음에는 이거 문제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계엄에 대한 생각이 왜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비뚤어진 것 같은데 왜 비뚤어졌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저 집회 현장에 나가면 약간 취한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의 어떤 열기와 박수와 함성과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확신되어가는 그 과정을 반복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확신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발언과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그 발언이 바뀌어 있어도 자기 부정이 너무나 쉽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 저분은 굉장히 뭐 어찌 보면 유명세를 얻고 있었던 학원 강사이기도 했지만 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구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특히나 이번 건에서 발언을 또 얹게 되면서 최근 며칠 동안 지금 50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거의 뭐 2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러죠? 그만큼 영향력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또 그만큼 또 반대의 어떤 본인의 어떤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지금 또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점과 단점이 뭐 저쪽 진영 차원에서 볼 때는 둘 다 있다고 보지만 저분이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의힘의 다크호스 뭐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인가? 저는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 이런 방식으로 뭔가 또다시 뭔가 다크호스처럼 일어나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국민의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을 숙성시키지 않은 채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뭔가의 공직의 기회를 갖는다 이런 것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이 전환길 강사가 왜 저런 목소리를 내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갑자기 사실상의 우파 진영의 빅스피커로 떠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빅스피커라고는 하는데 그 예. 영향력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좀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은 5,10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전체 유권자는 4,400만 명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저지조항이라고 부르죠. 예. 국회 한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최소 전국 득표율인 3%가 132만 명 정도 돼요. 예. 투표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하면. 그러면은 자, 극단적인 유튜브가요. A 유튜브가 구독자 100만 명, B가 80만 명, C가 60만 명이면요. 그 전체 세력이 A, B, C 합인 240만 명인 게 아닙니다. 보통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A도 구독하고 B도 구독하고 C도 구독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은 전환길 씨의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면 예. 물론 그 자체로는 절대적으로 큰 숫자인 것은 맞는데 예.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전체 여론 지형에서 그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가 이것은 좀 별도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유튜브가 A, B, C가 있으면은 A도 구독하고 B도 구독하고 C도 구독하는 것이 이른바 에코체인버 효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에코체인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방이 밀폐되어 있는 음향실 같은 건 아닙니까? 그 안에서 외부의 소리는 안 들어오고 안에서의 특정한 소리만 크게 울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걸러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전환길 씨가 지금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 전환길 씨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갖든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됩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헌법재판소를 휩쓸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지난 1월 19일에 서부지법 습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은 뒤에는 우리 사회에 누구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법에 대한 신뢰와 그 존중을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논평할 필요가 있어요. 전한길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논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왜 계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인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그 배경을 추론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재명 대표 같은 유력 정치인이라면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지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 배경까지 추론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